안녕하세요. 김종갑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미국 금리 인하로 달러 가치가 크게 폭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한국 경제 위기 신호는 점점 깜빡이가 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과연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라는 것은 너무 단기간의 시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당면한 문제, 중장기적, 장기적으로 보고 어느 시점에 들어갔다가 빠질 것인지, 이 단기 투자와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조금씩 매수하는 어떤 장기 투자를 구분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 한국 엽기, 태극기가 그려져 있죠. 돈을 풀어도 꿈쩍 않는 한국 경제. 정말 이 엽기 선수가 어깨까지 번쩍 들어 올려서 우리 경제가 활활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그 달러 환차익을 이제 노리는 분들, 원화와 달러의 지금 시소 게임이 아주 점입 가격입니다. 오른쪽 보면 이제 금값도 장기적으로는 아직 저평가됐고요. 한 3년, 5년 이내에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최고가 시세입니다. 네, 금도 많이 지금 사재기 하고 있어요. 펀드, 한동안 주가가 계속 밀리면서 인버스 펀드, 즉 리버스 펀드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았는데, 이제 다시 또 상승을 하니까 이제 일반 인덱스 또는 레버리지 곱하기 2 있죠. 이걸로 아마 진행이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꼭 부동산 금융위기만 가지고 움직이진 않아요. 금융위기 당연히 신경 써야겠지만 그거보다도 사이클, 정부 정책. 자, 그래서 최근 약보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강남은 지금 반등한 상황입니다. 국제적 정치 경제 환경, 좀 짧은 기간이 있지만 여러 일들이 일어났죠. 시진핑이 김정은의 엄청난 환대, 사실상 황제의 어떤 대우, 20만 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 보란 듯이 두 사람이 친교를 과시하면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게 지금 홍콩 인파예요. 홍콩이 분리독립, 아직 분리독립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범죄인 인도 때문에 이렇게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이 중국이 지금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홍콩도 나중에는 분리될 것 같고, 신장, 유구르 자치족, 내몽골 이런데 만주까지 결국은 그 코스로 가지 않을까. 자, 여기 보시면 아직도 자,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서로 글러브를 끼고 자, 신경전을 펼치고 있죠. 이제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여기 우리나라도 끼어 있죠. 그전에는 뭐 G7 이랬는데 그거는 이미, 그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제 G20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왜? 땅덩어리가 큰 신흥 국가들이 워낙 지금 경제력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G20이 사실상 세계를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6월 정상회담 이제 의기전이 한창 진행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 중심이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표명할 것이고, 중국과는 화해를 비롯한 경제 현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는 비핵화 협상 전략 조율,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 얼마 전에 만나기도 했지만 북중 결속, 미국 견제, 북한 핵 협상 중재, 미국과 북한 하노이 회담 이후 좀 교착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친서를 전달하면서 이제 분위기 모색을 할 겁니다. 자, 28일에서 29일 일본 G20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환율, 주가, 부동산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차일 뿐이고 아마 장기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2020년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무려 매우 부정적이다. 당연하죠. 왜? 우리나라가 하필이면 중국과 똑같이 가고 있어요. 환율이 됐던 코스피가 됐던 57.8%나 됩니다. 약간 부정적 35.6, 거의 뭐 8, 90%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3.4%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 여기에 나와 있고, 자, 그러면 과연 미중 무역 전쟁 영향 언제 종료될 것이냐? 이것도 전망이 밝지 않아요. 올해 안에 끝날 것이다. 6.5%밖에 안 되고요. 미 대선 전까지 지속될 것이다가 무려 67.4%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금 이 암흑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이어지겠죠.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은 패권 다툼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진행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지금 각종 요즘 평가 자료가 나오는데 경제 정책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아닙니까? D 학점입니다. 35. F 학점도 28. D와 F 학점 여러분들 거의 뭐 60%를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참 자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여당만 모르는 것 같아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역시 잘못하고 있다가 이 빨간색인데 압도적입니다. 최대 61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잘못하고 있다가 좀 떨어졌고 잘하고 있다가 이 파란색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1, 2, 3, 4 이때쯤이거든요. 왜?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근데 다시 또 강남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역시나 다를까? 잘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올라가고 있네요. 즉 문재인 정부가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서울 집값을 잡는 길밖에 없어요. 이미 이 단기적인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죠. 한미 기준금리, 이제 오늘 금리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자, 미국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현재 2.5입니다. 계속 단계적으로 올려서 우리나라는 거의 올리지도 않았어요. 한두 번 올렸는데 1.75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 하반기에 거의 뭐 이건 인하할 겁니다. 미국도 인하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이번에 주가라든가 또 외국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돈들이 계속 같이 상승을 이끌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화도 상승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포인트는 이 한미 기준금리, 과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냐, 내린 쪽에 무게중심을 둔다라고 계속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문구를 바꿨잖아요. 자, 금융위기 원달러 환율 추이, 여러분들 일단 10년짜리를 한번 보자고요. 97년에 과연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 이건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IMF 96 금융 최고치, 그때 보시면 여기 1964.8, 정말 2000 이 정도 언저리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또 한 번 리먼 사태, 그때도 많이 치고 올라갔죠. 1573.6 최고치. 그러니까 거의 2000선, 그러니까 국내 자체에서 일어나면 2000선, 해외에서 일어나면 한 1600 언저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융위기가 만약 중국이 터진다면 2000선 1600선 또는 1800까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터진다, 이건 2000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금융위기 코스피 지수를 보면 역시 코스피 지수 예전에 1000 넘었었잖아요. 넘었다가 자, IMF 터지면서 약 400대까지 무너집니다. 정말 많이 무너지죠. 50% 이상. 그리고 1200까지 다시 치솟다가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번에는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얼마까지 추락했느냐, 여기인데 바로 여기 보시면 900선까지, 그때 900대까지 떨어졌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900대입니다. 그러면 금융위기는 서울 아파트에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당연히 주죠.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위에 거 금융위기 때, 외환위기 때 그래프를 보시면 쭉 무난하게 가다가 자, 외환위기 터짐과 동시에 6.8짜리가 5.2에서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가 집값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죠. 자, 그래서 2013년에 정점을 찍죠. 그리고 파란 거, 이 파란 것은 이제 아까 위에 것은 1997년, 98년, 2000년대 금융위기 때 부동산이 이렇게 추락했다는 걸 보여준다면, 파란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 6.3, 5.1까지 올라가다가 계속 마이너스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때 그 직접적인 여파는 아니지만 2013년에 바닥을 찍게 되죠. 이처럼 금융위기가 터지면요, 부동산도 대략 50% 정도는 무조건 떨어지고 본다.
1인당 국민소득과 코스피 지수 추이 보면 정말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 게 국민총소득이고요. 좀 연한 색이 코스피입니다. 국민총소득 보세요. 1994년부터 2018년까지 봤더니 어때요? 지금 31,049.4까지 2018년 12월 28일 기준으로. 그리고 코스피 좀 연한색 거의 쌍둥이처럼 올라가고 있죠. 현재 2100 돌파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2100 선. 그러니까 거의 보시면 닮은 꼴로 형성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과 코스피 지수.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요. PIR 규모가 지금 상당히 낮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이런 어떤 문제점만 없다면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 2600 가볍게 또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위기 때문에 함부로 레버리지라든가 상승장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19년 6월 투자 주체별 주식 매매 동향 좀 속도를 내볼까요? 여기 보시면 주식 거래된 거 보니까 삼성전자, 삼성S, 뭐 DI, SK텔레콤 이렇게 쭉 했는데 연기금리 순매수한 상위 종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투자 주체별로 봤더니 자 개인들은 팔아치웠죠. 근데 이게 팔아치운 게 좀 시기상조예요. 왜? 좀 차익을 거둬서 팔아치운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 금리 인하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잖아요. 역시나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코스피 지수 올라가고 있고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들은 팔아치웠고 외국인과 기관계는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자, 주요 은행 골드바 판매 실적 은행들이요 지금 금을 무더기로 팔고 있습니다. 특히 5월달 들어와서 보세요. 161억 6천만 앞에하고 비교도 안 되죠. 1, 2, 3, 4, 5라고 갈수록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골드바 판매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환율, 아마 환율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1919년 6월 20일 기준, 그러니까 어제자 기준입니다. 오늘은 잠깐 봤더니 9시 현재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195까지 찍었었잖아요, 환율이. 그러다가 이틀 만에 1162, 정말 1180에서 놀다가 1162까지 추락했어요. 정말 많이 빠졌죠. 14.40, 무려 1.22%나 이 환율 가치가 상승한 거죠. 원달러 환율이 폭락한, 이제 달러가 폭락한 거예요.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자, 달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환율하고 비교했을 때도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 건지는 이제 그래프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3년간 좀 장기간 그래프를 보자고요. 이때 최고가 1210이었습니다. 그래서 1200이 아주 강력한 벽이었어요. 이게 1195였잖아요. 여기까지는 돌파 안 했지만, 자, 정부가 강력하게 여기 지금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금리 인하한다고 하지, 특히 미국이 뭐 말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90% 이상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굳어졌습니다. 하반기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추락했네요. 여기까지. 제가 예전에 이 중간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확실히 그 선까지 너무 빨리 지금 떨어졌어요. 여기 그렇죠? 1162까지 지금 무너진 상황이니까. 이게 1번이라면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바닥선은 여기 1136인 2번이 여길 거예요. 3번은 이 어떤 저지선 있죠. 저점선. 한 이 정도 될 거고요. 3번. 4번은 2018년에 찍었던 1054.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할 때는 5번. 정고점이 되겠죠. 이제 1250, 1300, 1350부터는 어디까지 갈지 이것은 특별한 저지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저지선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거 그래프를 봐야 돼요. 좀 더 큰 걸로 보자고요. 자, 제가 아까 저점 얘기해 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음북 파인 곳 있죠, 여기. 정말 이 음북 파인 곳 여기까지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아마 오늘은 그렇게 추락 안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뜻인데, 이제 달러가 추락한 거죠. 아마 비슷하게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또 이제 어떤 긍정적인 신호, 그러니까 국제 관계,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완화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국제 관계가 있다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한다 이거보다는, 자, 여기 1135, 대략 1140 언저리 여기까지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3번 여기
바닥점. 아마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미국 제일 많이 떨어지면 여기가 될 겁니다. 1135. 정말로 그 달러가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한 1135가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미중 무역이 뭐 타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전쟁이 장기적으로 계속 악재인데 일시적으로 미국 금리 인하가 지금 사실상 확정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번에는 3개월짜리를 보세요. 지금 1195 찍었잖아요. 최고치. 자, 여기 정말 지겹도록 180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무려 5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여기 1162까지 떨어졌죠. 딱 여기하고 맞닿지 않아요? 이렇게. 다음은 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느냐는 좀 봐야 돼요. 여기서 계속 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별로 타결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럼 눈치 보고 여기서 사면 돼요. 또 매입을 하면. 현 시세에서 매입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뭔가 단기적으로 타결이 된다 그럼 좀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65까지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 1162잖아요. 이미 빠른 시일 안에 내려와 버렸잖아요. 자,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다음 여기 지지선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지지선이 될 텐데, 뭐 제 생각은 이 선에서는 무조건 매수해도 된다. 왜? 장기적으로 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뭐 해소된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요. 자, 코스피 지수 2년간 추이 계속 아까 지켜봤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고, 만약 이번에는 환율 말고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대략 2,500선 올라간 다음에 2,500선까지인데 이건 미중 무역 위기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또 우리나라가 플러스로 모든 것들이 전환된다는 전제하에 이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아마 얘가 찍는 다음에 1차적으로 여기, 제가 저번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그만큼 환율처럼 지금 떨어졌다고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그 윗선까지는 어떻게 좀 해보겠지만 여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상 2,300이 단기 고점일 것 같아요.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지금 이 선에서 매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무조건 레버리지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미중 무역 해결책이 없으니까. 다만 인버스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코스피 지수는. 그러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장 하기보다는 이번에 G20 그걸 보면서 인버스를 들어갈 것이냐, 환율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왜? 생각보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환율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1년간 추이를 보셨더래요. 여기 보시면, 자, 아까 2,300 중방선, 그리고 현재는 2,130, 그러니까 2,100을 회복한 상황이에요. 얘가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본다면 여기까지는 금방 올라왔던 게 여기에서 그냥 쭉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같이 연계선이 된 거예요. 다음에 올라간다면 여기겠죠. 2223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선이라면 어디를 의미하냐면, 아까 코스피 지수가 제가 번호 먹였잖아요. 자, 1번까지 추락을 했다면 2번까지 추락했을 때 여기 환율이 2번까지 추락한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한번 보자고요. 거의 연동하고 있는데 역시나 거의 3,000선까지 조금 지금 미달됐는데 그냥 공행진 해버리잖아요. 이 바닥에서 2,800선에서 3,000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가 이 최고점은 거의 4월 달에 찍은 최고점까지는 찍을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는데,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율이 좋아진다든가 거기 번호 먹인 순서대로, 또는 코스피 지수가 앞에 정고점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3,200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하지만 그 이상 여기를 돌파하려면 이제 여기 위에 있거든요. 이쪽을 돌파하기에는 너무 모멘텀이 없어요. 악재는 많은데. 자, 미국 다우지수는요, 신기한 게 신고가를 찍었어요. 지금 상해 종합지수는 거의 5,000대 후반까지 찍었다가 현재 2,000대 후반이잖아요. 정말 꼭지 시대에 비하면 형편없고, 우리나라도 2,600대까지 찍었다가 이제 겨우 2,100이잖아요. 고점 대비 한참 낮은 데에 비해서 지금 최고가하고 지금 맞먹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의 뭐 맞닿고 있잖아요. 자, 미국 다우지수는 현재 이렇다는 거. 금 10년간 추이, 금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 자, 여기 보세요. 과연 금에 투자해도 되는지. 과거에, 자, 여기 보시면
68.311 이렇게 여기까지 찍었다면 최근 약 50까지, 그러니까 이 바닥보다는 어떻습니까? 바닥보다는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런데 고점을 쭉 그으면 고점보다는 훨씬 더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중간 조금 안 되는 시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고점은 맞아요. 여기만 이렇게 본다면 고점 맞잖아요, 여기. 그렇지만 큰 틀에서 만약 금융위기라도 터진다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 투자는 유효하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자고요. 단기적으로 봤더니 이게 지금 2014년 한 5년간 그래프예요. 이거 보니까 2016년에 찍었던 2년 전에 찍었던 시세를 지금 돌파하고 있죠.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아까 바로 봤던 이 68.311 거기에는 택도 못 미치지만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융 위기가 고조될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라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저점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아까 제가 10년짜리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듯이 여기는 중간도 지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소지가 높다. 그러면 계속 모아도 될 것이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맥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수출. 우리나라 지금 금융위기 어떻냐? 중국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가 되면서 도미노로 우리나라도 같이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5월달 지표보다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2018년 1, 2, 3, 4 있는데 어떻습니까? 산업단지 수출액 증가율 계속 지금 2, 3, 4 마이너스. 2019년 1분기는요 마이너스 16까지 찍고 있어요. 한국 기업 대중국 투자 규모 추이. 그런데 이건 오히려 줄여야 할 대중국 투자 규모 2018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렇죠? 지금 2013년에 많이 투자한 이후로 2018년에 정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어요. 이거 뭐 투자한 것을 단기간에 뺄 수도 없는 것이고. 경상수지 수출액 증가율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경상수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정말 마이너스 6.6% 마이너스가 됐다고 4월 달에 나왔고, 세계 평균보다 떨어진 한국 수출 증가율 지금 하얀 게 세계 교역입니다. 한 이 정도 돼요. 지금 거의 0선에서 약간 플러스. 우리나라 지금 마이너스 0.90. 수출 증가율 20까지 치고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최악이죠. 도소매, 이것도 중요합니다. 민간 어떤 삶을 알아볼 수 있는,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예요. 도소매 및 숙박 음식업 국내 총생산 증감률. 여기 보시면 18년 1분기부터 19년 1분기까지 1년을 봤더니 마이너스 1.0까지 간 적도 있는데 계속 또 증가하는 타다가 정말 4분기부터 아주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이렇습니다. 자, 2019년 1분기 현황 마이너스 2.3까지 추락. 주요국 노동시간당 GDP 산출. 우리나라가 시간당 어떤 노동력이 상당히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에서 튼튼한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OECD에서도 중간도 좀 못 가는 상황인데 너무 샴페인을 좀 빨리 터뜨린 것 같아요. 즉 노동 GDP 대비 노동시간당 어떤 노동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월급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한국. 지금 그리스나 멕시코는 그렇게 뭐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위험성 있는 나라들인데 34.3밖에 안 돼요. 지금 다른 나라들 보세요. 뭐 아일랜드 뭐 8.59 해가지고 상당히 이런 나라들은 노동 생산성이 높지 않습니까? OECD 평균도 48.1이네요. 실질 국내 총생산, 이것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2019년 자 1분기 와가지고 마이너스 0.4 최악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 주력, 그러면 하반기 앞으로 예측이 되는데 우리나라 주력이 지금 반도체 아닙니까? 그리고 무선통신, 뭐 디스플레이, 특히 어떤 첨단 산업, 중국으로 말하면 굵기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 지금 앞이 보이질 않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매일 아마 회의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대기업들도. 자동차 선박은 플러스로 전환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고요. 아무튼 핵심 주력 업종들이 지금 하반기에 마이너스를 그릴 것이다. 그래서 2020년 위기설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별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 증가율.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해외인들이 많이 투자하느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22. 자, 영국, 러시아에 의해서 거의 3위권입니다. 그 금융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중국은 아직도 지금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죠. 2018년 물론 자료이긴 한데 2019년에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더 끔찍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OECD 경기 선행 지수 추이를 봤더니
자, 이 선행 경기 지수 추이 좋죠. 이거 중요하죠. 왜?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냐, 살아나지 않을 것이냐. 자, OECD 평균이 지금 회색이에요. 99.03. 미중 무역 전쟁이 OECD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101.59까지 갔다가 지금 아주 오히려 OECD 평균보다 한참 아래예요. 우리나라가 더 위여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평균은 넘어섰어야 돼요. 계속. 그런데 지금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벌써.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기업 비중 추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기업들이 영업을 했을 때 이자라도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그 비율적인 거예요. 자, 이게 올라갈수록 포인트가 좋지가 않습니다. 2018년에 32.1로 그 앞에 때보다 훨씬 높죠. 여기 시장이 충격이 크면 37.5다. 이건 뭔 말이냐. 100% 회사가 있다면 37.5%가 이자도 겨우 갚는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점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제조업 BSI, 비제조업 BSI 이것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자, 파란색 보세요. 이거 2018년 5월달, 2019년 4월인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어떻습니까? 2019년 1월달 기준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101.6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제조업 75로 지금 바닥치고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비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세 가지 지수가 지금 경기가 약간은 살아날 수 있는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중소기업 월별 수출액 증감률 이것도 역시 긍정적이에요. 대기업은 죽을 쓰고 있지만 여기 보세요. 수출액과 전년 대비 동기 2019년 1, 2, 3, 4, 5 보면 올해 봤더니 중소기업이 어때요? 지금 계속 3월 달에는 마이너스 8.5까지 찍다가 어찌됐거나 4, 5월 달에는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수출액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92, 93 이렇게요. 억 달러로. 2020년까지 미중 무역전쟁 세계 여파. 자, 중국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도 내려갑니다. 미국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전쟁의 당사자인 미중도 내려가지만 글로벌 국가도 다들 내려가고 있다는 거. 여기 글로벌 GDP가 0.4 떨어질 것이다. 미국 0.5 떨어질 것이다. 중국은 타격이 제일 크고 0.8이다. 자, 중국이 외환보유액이 어때요? 이게 지금 빨간 게 외환보유액인데 점점 내려가고 있죠. 전 세계 마이너스 수익률 국제 규모.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조달러입니다. 이게 높아지면 그만큼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2015년부터 지금 2019년, 2016년에 그때 한동안 안 좋았을 때 있죠. 꼭지를 찍었는데 그 꼭지를 지금 넘어섰어요. 자, 아무튼 마이너스 국채가 좋지 않다.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 추이. 지금 중국이 지금 돈 가뭄에 휩싸였습니다. 1대1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너무 버려놓고 지방이 지금 계속 빚더미에 놓여 있으면서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 추이 보니까 2018년 지금 11, 12, 1, 2, 3 어때요? 여기 좀 증가하는가 하더니 다시 또 줄어들고 있죠. 이전에 크게 한번 여러분들 1조 달러가 소멸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는 듯 하더니 또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마 결국은 중국은 이제 미 국채를 거의 팔아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돈 가뭄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환율, 펀드, 부동산 투자 핵심. 환율은 그럼 어떻게 투자하는 거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기적 금융위기 대비해야 합니다. 너무 또 단기적으로만 투자하면 안 돼요. 그나마 펀드 부동산보다는 뭐 단기적인 면도 있기는 해요. 아까 제가 제시했던 선 있죠. 선. 굵직한 선 기억을 했다가 그 선을 보면서 박스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 단기 박스권 분석,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크게 달러가 붕괴된 상황이에요. 달러가 폭락된 상황인데 지금 떨어진 것만큼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미중 또는 글로벌 어떤 국제 관계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때 과연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것을 내놓느냐.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1195 거기 언저리까지 치고 올라갈
확률도 있으니까 지금은 글쎄요. 뭐 장기적으로는 사도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한 6개월, 3개월 이내만 본다면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 펀드는요. 지금 할 때 아닙니다. 결코. 자, 단기간에 그렇게 짧게 지금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무슨 레버리지를 들어가요? 아니면 상승장 인덱스를 왜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하락장을 들어가기도 조금 더 추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기다려야 돼. 장기적. 그다음에 환율 주가 지지선 붕괴인 상태고 금융위기 때는 인버스 들어가고 위기회복이면 레버리지 순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관망해라. 부동산은요. 너무 금융위기만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사이클이 더 중요합니다. 금융위기 안 터져도요. 사이클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 정책 또는 사이클. 금융위기에도 대비합니다. 금융위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금융위기 터지면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2년에서 4년 후 폭락장 매수가 원칙입니다. 지금은. 2, 4년. 지금 몇 년 떨어질지는 봐야 돼요. 이게 원칙인데 실거주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제가 계속 뭐 추천까지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서울 중심으로 가격이 싼 것 위주로 이 시점에 매수한다면 서울에 가격이 싼 거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만약 2, 4년이 지나서 가격이 상당히 내려왔다. 그때는 싼 거 매수하면 안 되죠. 서울에 잘 사는 곳,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강남 성향에 있는 신도시 뭐 이런 쪽으로 매수를 해야겠죠. 자, 홍진영이 부릅니다. 엄지척. 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나요? 이 엄지척, 위기와 기회는 빛과 그림자처럼 늘 함께 와요. 자, 위기는 기회고 기회는 위기다. 같은 맥락으로 보세요. 불안해하거나 환희를 지르지 말고. 자,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할 때예요. 아, 나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환율, 지수 등 또는 한국 경기 위기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역시 연계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